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오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갑작스레 태도가 돌변해 자신에게 집에 다신 찾아오지 말고 인연을 끊자고 했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보여주신 윤경자님의 사연입니다. 참, 사람 마음은 왜 이렇게 알기 힘든 걸까요? 또, 왜 당하는 사람만 계속 당하게 되는 걸까요? 과연 왜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인연을 끊자고 했는지, 윤경자님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을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올해로 70살이 된 윤경자라고 합니다. 삶은 즐겁다. 죽음은 평화롭다. 골칫거리는 바로 그 중간 과정이다. 라는 명언,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즐겁고 삶의 소풍을 끝마치고 돌아가는 순간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지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견디는 것은 참 힘들다는 말인데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힘들다는 감정을 느낀 적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딱 하나, 며느리가 저희 집에 가족으로 들어온 이후부터는 정말 힘들다는 소리를 달고 살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지금부터 며느리가 제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제가 그 힘든 순간들을 어떻게 견뎌냈는지에 대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아들. 저희 가족은 이렇게 세 식구였어요. 저희 남편은 참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끼리 다 같이 식사를 할라치면 앞치마부터 두르고 식탁을 차리는 것까지 도맡아 하던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아들이 결혼을 했을 때에도 저와 함께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아들 내외가 집에 오면 반갑게 맞아주곤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들어올 때면 어서 와, 딸 같은 우리 며느리 하고 환하게 웃어줬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따뜻해 보였는지 몰라요. 사실 저희 집에는 딸이 없었기에 남편이 못내 아쉬워했었습니다. 늦게라도 한 명을 더 낳았어. 야했다며 항상 아쉬운 이야기를 했었는데 며느리가 들어오니 마냥 딸 같고 사랑스러웠던 모양이었어요. 동네에서도 아주 며느리만 바라보는 시아버지로 소문이 자자할 정도였습니다. 옷을 사러 가도 항상 며느리 옷을 먼저 골라주던 사람이었거든요. 아휴, 이 집 며느리는 완전히 복받았네 그래. 세상에 이런 시아버지가 어디 있어.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고 사위 사랑은 장모님이라는데 그 말이 꼭 맞네. 이 사람이 딸을 가지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이쁜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가 봐요. 사실 며느리는 예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활발하고 애교가 많아 저희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거든요. 처음 보는데도 구김살 하나 없이 밝게 웃는 모습부터 시작했어. 식사 준비를 도울 때도 옆에 딱 달라붙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도우려는 그 모습이 여간 기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부 갈등이네 뭐네 이런 것들로 문제가 생길까 걱정했었는데 그건 저의 기우일 뿐이었어요. 딱 우리만큼만 사이가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귀에 딱쟁이가 앉을 때까지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가 신혼집 문제로 고민을 할 때 남편은 고민도 하지 않고 서울 근교의 아파트를 한 채 내줬습니다. 물론 명의는 저희 두 사람 공동 명의로 해두고 아들 내외에게는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로 말이죠. 아버지, 정말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아비가 돼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이 집 때문에 고민만 하고 있는 걸 구경만 하고 있으라는 소리냐?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행복하게 살아라. 그거면 됐다. 아버님 감사드려요. 저희가 앞으로 어머님, 아버님께 정말 잘할게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나 싶을 정도로요. 우리한테 잘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프지 말고 싸우지 말고 너희만 행복하게 잘 지내면 돼. 우리는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
아들과 며느리는 흔쾌히 집을 해준 저희 부부에게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부모로서 남편도 저도 무척이나 흐뭇하더라고요. 그 후 아들은 사랑스러운 손자 2명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들과 싹싹한 며느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쁜 손주들까지 대가족이 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날들은 그렇게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건강하던 남편이 별안간 집에서 쓰러졌거든요. 남편의 진단은 뇌질환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갑작스럽게 뇌질환으로 쓰러지고 난 뒤로 저의 일상도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하루의 절반을 남편 병간호하는 데에만 시간을 다 써야 했고, 제 스스로의 삶을 돌볼 정신 따위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남편을 찾아왔지만 며느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시간이 없어서, 야근이 있어서, 출장을 가야 해서,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라는 핑계를 대곤 했죠. 처음에는 그래, 며느리도 다 사정이 있겠지. 바쁜 사람을 불러내서 좋을 것 없지 하면서 좋게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아버지가 잘해준 걸 생각한다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얼굴을 비출 법도 한데, 며느리는 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불만을 아들에게 터뜨리게 됐어요. 주위 걔는 일 자기 혼자 다 한다니. 어떻게 제 시아버지가 쓰러져서 저러고 있는데 병문안 한 번을 안 온다니. 내가 바쁜 애한테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참고는 있었다만 해도 너무하는구나. 일주일에 딱 한 번 얼굴 잠깐 비출 시간도 없다니. 아이 어머니 이해 좀 해주세요. 지금이 제일 바쁜 시기라 그래요. 애들도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워킹맘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어머니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알지. 그렇지만 세상에 걔 혼자 일하면서 애 키우는 줄 알아? 다른 사람들도 다 애 키우면서 일하고. 그래,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찾아오는 게 마음이고 정성이야. 아휴, 그래, 화 내봤자 뭐 하겠니. 머리만 아파지고 사이만 멀어질 뿐이지. 제가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고 나서야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남편의 병원에 얼굴을 내비치곤 했습니다. 그마저도 고작 아이들이 찾는다는 이유로 20분 남짓한 시간 자리를 지키다 떠나버리는 게 전부였지만 말이죠. 그래도 서운한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와주는 게 어디야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결국 남편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1년여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정신없이 빈소를 지키고 조문객들을 맞이하느라 제대로 눈물을 흘릴 틈도 없었어요. 서 있으면 새로운 조문객이 와서 인사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혼자 우울에 빠질 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렇게 바쁜 와중에 시종일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뒤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방에 들어가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등 개인 행동을 하더군요. 찾아오는 조문객들에게는 별도로 인사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게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간 뒤 저는 간신히 숨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남편이 살아생전 외로운 사람만은 아니었다는 걸 새삼 체감했지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저를 살짝 불렀습니다. 저는 당연히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많이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같은 이야기를 하려나 싶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은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장례 끝나고 나면 어머님을 자주 못 찾아뵐 것 같아요.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아버님도 돌아가셨겠다. 이제 뭐 의무적으로 찾아뵈야 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저도 남편도 정신없이 바쁘고 해서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며느리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 머릿속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남편이 세상을 뜬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죠. 며느리는 제 표정을 살피지도 않고서 자리를 훌렁 떠나 버렸습니다. 저는 홀로 빈소 한 구석에 남아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고, 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스스로 계속 생각하면서 복받치는 울음을 억누르느라 한참 동안 입술을 씹고 또 씹었습니다. 이 상황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이후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식탁 위에 남편의 사진을 올려두고 한참 동안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 대체 일이 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당신이 옆에 있었다면 내 손을 잡아주면서 뭐라도 말해줬을 텐데. 나 이제 어떡하지, 여보? 이렇게 넋두리를 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혹시나 아들이 중간에서 해명을 해주거나 사과라도 해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아들에게서도 며느리에게서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적으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사이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조심스레 안부 전화를 걸어봐도 며느리는 전화 한 통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면 거절 버튼을 누른 뒤 무슨 일이냐 문자로 얘기하라는 답장만 할 뿐이었죠. 그러던 중 남편의 장례 이후 친척들이 처음으로 모이는 가족 행사가 잡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들 부부 역시 빠짐없이 참석하곤 해서 저도 당연히 아들과 며느리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날짜와 장소를 알려줬는데 아들은 예상과는 달리 애매한 대답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그날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장례 이후에 처음으로 집안 식구들끼리 모이는 건데 당연히 너희도 와서 얼굴을 비춰야지. 그게 저희가 미리 잡아놓은 일정이 좀 있어서요. 아마 야근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아무튼 확실하게 대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나중에 정해지면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시킨 건가 싶어. 며느리에게 곧장 전화를 걸어보니 며느리에겐 연락조차 닿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번호를 차단한 건지 계속해서 연결이 불가능한 번호라는 안내음만 들려왔습니다. 참 허탈하더군요. 저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알겠다만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이는 자리임에도 이렇게 피하려고 하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 모임을 하는 날 모두가 저희 집으로 모였는데 아들과 며느리도 같이 찾아온 겁니다. 어머나, 너희 시간이 안 된다고 하더니 어떻게 잘 맞았나 보네. 네,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다 같이 모이는 자리인데 빠지면 안 되지 싶어서 왔어요. 그래, 잘 왔어. 어서 앉아라. 저는 오늘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이 갈등을 제대로 풀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제가 다가가면 며느리는 구석으로 슬쩍 자리를 옮기고 아들은 난처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몇몇 친척은 저를 조심스럽게 불러 귓속말로 며느리가 왜 저러느냐고,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이유를 알 수 없으니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집안 모임이 끝난 후 집을 나서려는 며느리와 아들을 붙잡고서 물었습니다. 너희 솔직하게 말해봐라. 나한테 대체 무슨 불만이 있어서 이러는 거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안 드는 게 있다고 말을 해야 내가 뭘 고치던 말던 할 거 아니냐?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뭘 잘못하신 게 있다고 그러세요. 그럼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대체 뭔데? 잘 지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찾아오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고. 오늘 너희 고모가 나한테 물어보더라. 너희랑 무슨 일 있었냐고. 그냥 저희 두 사람 다 요즘 많이 바빠지기도 했고 정신도 없고 이해 좀 해주세요, 어머니. 저희가 이유 없이 이러겠어요? 어머니가 이러시는 게 저희한텐 더 불편한 일이에요. 맞아요, 어머님. 제가 괜히 어머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닌데, 나중에 저희가 숨통 좀 트이면 그때 알아서 찾아뵙기도 하고 연락도 드리고 할 거예요. 어머님이랑 아예 안 보겠단 소리가 아니었다고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뻔뻔한 표정으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며느리는 제 말문을 턱 막히게 만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들마저도 며느리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나마 아들이랑 전화통화라도 길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쁘다는 말이 먼저 튀어나왔고 주말에 얼굴을 한번 보자고 해도 며느리랑 상의를 해보겠다는 어이없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들과 엄마가 만나는데 며느리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마저도 나중엔 연락도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제가 직접 아들 집 근처로 찾아갔습니다. 근처 카페에라도 불러내서 속마음을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렵게 만난 아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도 저희만의 일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땐 그래도 저희가 아버지께 받은 게 있으니까 당연히 찾아뵙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바빠도 시간을 내가면서 찾아뵙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네 말대로라면 나는 너희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냐?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상황이 예전이랑은 다르니까 저희도 어머니만 마냥 챙길 수만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저희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 따로 챙기면서 사셔야죠.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파듯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결국 저는 아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문득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혹시 아들이나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봤지만 휴대폰 화면은 늘 조용했습니다. 한 번은 손주가 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었는데도 못 본 척 무시를 하다가 늦은 밤에서야 연락을 이제 봤다고 답장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막연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기보다는 단지 서운함과 황당함이 컸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땐 제게 한없이 예의를 차리던 아이들이 이제 와서 왜 이렇게 날 밀어내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실수를 했다면 그걸 말해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니 참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죠. 몇 번이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아이들에게 뭘 크게 잘못했나? 아니면 아들 부부가 무언가 오해를 했나? 그러나 아무리 곱씹어봐도 아들 내외가 저를 이렇게까지 차갑게 대할 만한 이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휴, 언니, 며느리 조심해야겠어. 언니 며느리 생각보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더라. 무슨 소리야? 우리 며느리가 무서운 사람이라니? 언니 아들이랑 우리 아들이랑 친구잖아.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언니 아들이랑 며느리가 아주 대놓고 시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모시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한다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엄마 경자 이모 어떡해요? 이러는 거야. 내가 이 얘기를 언니한테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그래도 언니 아들이랑 며느리가 뒤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지 언니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를 요양원으로 보낸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니.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슬쩍 물어봤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여기저기서 꽤 노골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어머니를 좋은 노인 요양 시설로 보내야겠다면서 말이죠. 허탈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10달 동안 품은 내 아들이 며느리와 합세했어. 나를 요양원으로 보낼 거라고 떠벌거리고 다닌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연히 서류를 정리할 것이 있어. 확인하게 된 등기부등본과 우연찮게 집으로 날아온 요양원 브로슈어가 결정적으로 제 마음속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여전히 아들의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남편이 아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면서 공동명의로 잡아놓은 것이 이제는 남편의 부고로 인해 저의 단독 명의가 되어버린 것이었죠.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제 뇌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내게 등을 돌리려는 판국에 내가 이 집을 그대로 놔둬야 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솔직히 어지간하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며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참으며 넘어가겠지만 이제는 그 정도의 선을 넘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브로슈어는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사지육신 멀쩡하고 정신도 맑은 제게 뜬금없이 요양원에 들어가라는 건 그 생각이 든 후부터 저는 지인들에게 저희 상황을 이야기하며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제 스스로는 해결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그리고 따끔한 조언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고 있던 지인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님, 그 집 형님 명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형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굳이 내가 참아줘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 한마디가 제게는 충격 요법처럼 다가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집을 아들 부부에게 넘어가도록 서류를 다 정리해 준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은 고스란히 제게 귀속될 터이고 그것도 아들 부부가 승계나 상속 절차를 마친 게 아니니 사실상 그 집에 대한 권리는 아직 제가 쥐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 즈음부터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는 집을 빼앗아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지요. 남편을 잃은 뒤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철저히 내치고 요양원에나 보낼 궁리까지 하는데 내가 굳이 이 집을 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아예 집을 처분해버리면 그들이 사는 보금자리 자체가 사라져버릴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생각을 떠올리면 내가 정말 이런 행동까지 해야 하나 하고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부모 자식 관계니 이렇게까지 피 튀기는 싸움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며느리 쪽에서 한 짓들을 떠올리면 마음속 분노가 또 들끓곤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서 황당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고 계시죠? 다름이 아니라 얼마 전에 보낸 브로슈어 확인하셨나 싶어서요. 요양원 브로슈어 말이냐? 그래, 아주 잘 읽었다. 그런데 그걸 왜 우리 집으로 보낸 거냐? 에이, 왜냐니요. 어머님께 좋은 곳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랬죠. 요즘은 다들 편하게 노후 보내려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추세래요. 어머님은 혼자 지내고 계시고 또 적적하실 테니까 저희가 좋은 곳에서 편하게 쉬시라고 보내드렸어요.
그거 어떠셨어요? 되게 좋죠? 너 지금 나 약 올리는 거냐? 늙은 시엠이 책임지기도 싫으니 그냥 요양원에 들어가라. 이런 말 아니야? 에이, 어머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섭하죠. 저희는 다 어머님을 위해서 찾아보고 준비한 건데. 나를 위해서라고. 여태까지 네가 한 짓을 좀 봐라. 내가 전화 거는 것도 싫다고 싹 다 거절하고 받지도 않고 수신 차단까지 해 놓았으면서 난데없이 전화를 걸어서 한다는 말이 뭐 요양원이 어쩌고 어째. 네가 진짜 나를 위한다면 요양원 이야기를 먼저 꺼낼 게 아니라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먼저 묻고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 어머님, 지금 너무 흥분하셔서 대화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전화 끊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걸게요. 며느리가 전화를 끄는 순간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너무도 뻔뻔한 며느리의 이중적인 태도에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와 크게 폭발할 뻔했지만 꾹 참고 본격적으로 아들과 며느리에게 복수를 할 준비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바로 지인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사람은 과거 가족들끼리 법적 분쟁을 겪은 적이 있어 이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꽤 지식이 풍부했거든요. 언니, 법적으로 가고 싶으면 그냥 변호사 선임부터 먼저 해.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고, 법대로 하고 싶으면 변호사 선임하고, 마음만 먹으면 그 아들내미가 살고 있다는 집, 언니 맘대로 팔아치울 수도 있어. 정말 그게 가능해. 아들이랑 며느리가 살고 있는데도. 어차피 집주인은 언니라며? 팔든 말든 그건 집주인 마음이지 안 그래? 그리고 만약에 집 팔았는데 못 나가겠다고 버티면 그냥 법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야. 그 말을 듣자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결심이 선이 되려 이전과는 다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는 안 했겠지만 지금은 제가 홀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독해져야만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가 편했으면 하는 명목으로 제 동의도 없이 저를 요양원에 넣으려는 계획을 세웠으니 저도 아들 내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행동을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느낀 점은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무척이나 친절하게 대했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니 더 이상 저를 배려해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노골적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믿었던 아들조차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저를 참 많이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독하게 마음을 먹기는 했지만 아직도 옛날 기억이 떠오르면 가슴이 미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릴 적 아들이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져 울면서 제게 달려오던 모습,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가던 날 손을 꼭 잡았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해맑고 사랑스러웠던 든든한 아들이 이제는 제가 귀찮은 존재라며 밀어내고 며느리와 함께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다 싶어 씁쓸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은 저는 우선 집이 어느 정도 시세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아파트 이름을 듣자마자 상당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싹 달라진 게 느껴지더군요. 아이고, 사장님. 그 아파트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급매로 내놓아도 금방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설 겁니다. 정말요? 우리가 살 때는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산 편이 아니었는데. 말도 마세요. 주변에 역세권 개발이다. 뭐다 해서 상가도 많이 생기고 음식점도 생기고 카페에 유치원에 아주 강남저리 가라입니다. 알겠어요.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집을 내놓는다면 아들과 며느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 생각이 들었고, 또 나중에 가서야 제 결정을 후회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저희 선택에 미련을 두기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몰아붙이는 태도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놓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계약을 진행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집주인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에 합법적으로 계약을 진행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직접 부동산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어제 오후에 아파트 시세 때문에 전화했던 사람이에요. 집을 좀 내놓으려고요. 어머니, 좋은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이 요즘 한창 개발을 하고 있고 상승세라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당장 팔 거는 아니고 그냥 생각을 좀 해보려고요.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중개인은 신이 난 표정으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근처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섰고 또 나중에는 어떤 게 들어설 예정이며 이 지역을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까지도 하나하나 세세히 알려주더라고요. 며칠 뒤 저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마치고 해당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매물을 공식적으로 내놓겠다고 알렸습니다. 중개인은 도장을 찍자마자 즉시 매수 희망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더군요. 실제로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없었지만 부지도 좋고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 슬쩍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이었는데 저희처럼 자식에게 신혼집을 마련해 주려고 찾고 있다고 하더군요. 중개인은 평균적인 시세보다 약간 높은 금액을 제안했는데도 매수자는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집 상태만 좋다면 이보다 더 높은 금액도 낼 수 있습니다. 상권 발달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찾고 있어서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근처에 초등학교까지 있는 곳을 찾고 있었는데 여기가 딱이라서. 아이고, 우리 사장님. 통이 아주 크시네. 자, 그럼 어떻게 오늘 바로 계약하시겠어요? 일단 섣불리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집을 한번 구경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딸아이가 살 집이니 이것저것 구경도 좀 해보고 싶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기도 해야 하고.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지요. 어머님, 오늘 집 보여주실 수 있으시죠? 사실 저희 가족이 지금 집에 있을 텐데 현재 제 사정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하기 어려우니 가능한 한 조용히 보고 오시겠어요? 아이고, 어머니,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시구나. 그쵸? 그러면 우선 가족분들 없는 시간대로 맞춰서 집 한번 보러 가시죠. 결국 중개인과 얘기 끝에 며느리와 아들이 없는 시간에 연락을 주기로 했고 매수 희망자도 그 시간에 맞춰 집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엉켜버린 뒤였고 어쩌면 이게 최선의 선택일 수 있겠다 싶었어요. 며칠 후 실제로 아들과 며느리가 없는 시간대에 저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도어락의 경우 여분의 카드키를 제가 들고 있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물어보지 않아도 문을 여는 것이 가능했어요. 매수 희망자는 집을 한 바퀴 빙 둘러보고 벽을 두드려도 보고 이것저것 하자가 있는지를 살펴보더니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집 상태가 괜찮네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바로 계약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당연히 괜찮죠.
어머님, 바로 계약하실 거죠? 네, 그런데 우선 오늘은 제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요. 내일 다시 만나서 이야기 나누시죠. 그렇게 집을 보고 온 날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장이라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집을 팔아 넘겨버리고 싶지만 마음 한켠에는 계속 찝찝함이 맴돌더군요. 그래서 저는 매수인과 잔금일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기로 합의를 했고 그 사이에 아들과 며느리에게 어떻게 통보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무렵 아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화가 닿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운 좋게 아들이 전화를 받더군요. 잠깐 시간 괜찮니? 너랑 할 이야기가 있는데. 왜요? 어머니 저 지금 일하느라 바쁜데. 용 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 네가 용건만 말하라니까 간단하게 용건만 딱 말해주마. 니들이 살고 있는 집 내가 팔기로 했어. 이미 계약도 했고 잔금 치를 일만 남았어.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갑자기 집을 파신다니요? 지금 내가 너랑 농담 따먹기나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니? 한 달 뒤면 새 주인이 들어올 거니까 이사 준비나 해라. 어머니가 대체 무슨 권리로 집을 내놓으신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무슨 권리로 너희들이 사는 집을 내놓느냐고. 너희 내일이라도 당장 등기 떼서 그 집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봐라. 내가 진짜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인지 알게 될 거니까. 어머님, 잠깐만요.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건 저희예요. 그런데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어머님 마음대로 팔아 넘기셨다고요? 이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건 알고 이러시는 거죠? 내가 내 집을 마음대로 팔아 넘기겠다는데 법적 처벌이라. 그래,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려니까. 어머니, 정말 유치하게 왜 이러세요? 너희가 나랑 인연을 끊고 너희들 멋대로 내 동의도 없이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겠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때부터 나도 가만히 있을 생각 없었다.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정신 차리게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도 너희는 일말의 반성이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궁금해하지 않고 무슨 짓이냐는 둥 법적인 처벌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고 있으니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만 전화 끊으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아들과 며느리는 심각성을 깨우친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최악이더군요. 그렇게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고 며느리가 다시 전화를 빼앗은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대화로 풀고 싶다는 둥 본인들이 생각한 건 정말 그런 게 아니었는데 서운했다면 미안하다는 둥. 하지만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봤자 달라지는 게 있을 이 만무했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져서 한동안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끙끙 앓았던 속마음에는 어느 정도 해소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 결정이 가족 관계를 완전히 파탄내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미 아들과 며느리도 저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으니 아무래도 상관없다 여겼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고 집에 직접 찾아오기도 했지만 저는 일부러 자리를 비우거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제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던 모습을 그대로 돌려준 셈이랄까요. 중개인 쪽에서는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니 계약이 문제없이 진행 중인지 확인하려고 했고 저는 문제가 없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르는 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즈음 아들은 제게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요. 저희 결정이 다 틀렸어요. 그냥 저희는 저희 마음 편하자고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정작 어머니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게 너무 후회되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내가 집을 판다고 이야기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나한테 사과하는 거잖아. 내가 모를 줄 알고?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정말 진심을 담아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어머니 얼굴 보고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싶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사실 친정부모님이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어머님까지 챙길 여력이 안 되다 보니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와 아들은 돌아가며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만약 이전에 저였다면 죄송해요. 이 말에 흔들려 아들과 며느리의 사정을 이해하면서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설 대로 돌아서 있었습니다. 이미 버스가 떠난 뒤에 떠난 버스를 잡으러 가면 뭐 하나요? 버스는 정류장을 지나치면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 후로도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완전히 남처럼 대하게 된 것이었죠. 제가 연락이 닿지 않으니 중개인에게도 따로 연락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집주인은 저였기 때문에 집을 팔겠노라는 저의 결정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절망한 것 같았어요. 결국 변심 없이 잔금일이 다가왔습니다. 잔금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 집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한참을 빌었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는 이미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저를 요양원에다가 쳐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 와서야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제 마음을 돌리려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리하여 어느 맑은 날 아침 부동산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뛰어와 난리를 피우는 가운데 저는 매수자와 잔금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저희가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갈 시간은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렇게 집을 팔아버리시면 저희는 어디 가서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것까지 내가 일일이 신경을 써줘야 하는 거냐? 내가 진작에 이야기했잖아. 집 팔 거니까 이사 갈 준비나 하라고. 너희 설마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 거냐? 이렇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싹싹 빌면 어머님께서 마음을 접어주실 줄 알았죠? 이렇게 끝까지 뜻 안 꺾으시고 집에서 내쫓으려고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두고 보세요. 저희 이거 법대로 처리할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드님이랑 며느님 하시는 거 보니까 어머님이 왜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으셨는지 알겠네. 가족끼리 이렇게 된 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그 집의 명의는 어머님 명의가 맞아서 법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아니,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지요. 잔금이 제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온몸에 힘이 쑥 빠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몸에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일이 해결되니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죠. 저는 집을 판 대금 중 일부를 제 노후 자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어떻게 운용할지 천천히 생각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제 그 집에서 더 머무를 수 없었고 어디로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 무덤을 자기들이 스스로 판 꼴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일들은 폭풍처럼 한순간에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근심 걱정 같은 것 없이 행복하게 웃기만 하던 가족이
이제는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갈라서고 서로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남기게 됐다는 게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얼마나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약자가 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마음이 완전히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아들, 그리고 금쪽 같은 손주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 한 구석이 시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더 이상 이 갈등 속에서 저 자신을 희생시키며 눈물로 지내고 싶지는 않았기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됐어요. 처음에는 후회를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막상 저지르고 나니 딱히 아무렇지 않네요. 그렇게 저는 집을 매각함으로써 모든 판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제 아들과 며느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그건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를 요양원에 떠밀어 넣으려고 했던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만큼은 제대로 어그러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극단적인 복수였지요. 앞으로 어떤 후폭풍이 밀려올지 몰라도 저는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가족이란 울타리가 이미 깨져버린 마당에 더 잃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제 결정을 뒤집어 엎기 위해 제게 계속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나오지도 않는 사과를 억지로 쥐어짜내가면서 말이죠. 어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희 집 매수한 분한테 찾아가셔서 그냥 집 안 팔겠다고 하세요.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다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요, 어머님. 저희가 몇 번이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님 결정은 너무 과한 결정인 것 같아요. 아무리 저희가 어머님께 안 좋게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들이랑 며느리잖아요. 그리고 저희 애들도 있잖아요, 어머님. 애들을 제일 먼저 생각해 주셔야죠. 그래, 나도 우리 손주들만 생각하면 내가 내린 결정들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 그런데도 너희 얼굴만 떠올리면 도저히 용서가 되질 않는다.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또 얼마나 힘들었을지 너희는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니? 그럼 어머님은 저희 마음이 어땠을지 한 번이라도 신경 써 보셨어요? 어떻게 아들, 며느리 몰래 집을 팔 생각을 하세요? 내가 말했잖아. 너희가 한 짓의 사이즈만큼 난 되돌려준 것뿐이라고. 이제 너희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느 정도 상황 파악도 되고 정신도 드는 모양인데 나는 너희 용서해 줄 생각 없다. 그러니까 울고불고 짜는 소리 그만하고 전화 끊어라. 이렇게 단호히 말하고 나니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얼마 뒤 아들과 며느리는 전세나 월세를 알아보느라 분주히 뛰어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애초에 이 주변은 집값이 꽤 많이 올랐다 보니 이사 갈 곳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가격을 어찌저찌 조절을 해보려고 했지만 조건에 맞는 집이 없어서 결국 월세방으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며 한편으론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론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완전히 난리를 치는 동안 저는 차분히 저의 새로운 생활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떠난 유산과 함께 집을 팔아받은 돈 중 일부를 노후 자금으로 확보해 뒀고 나머지는 제게 필요하거나 관심 있던 분야에 조금씩 투자해 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제야 나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어요. 손주들 생각이 전혀 안 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이전에 보여준 태도를 돌이켜보면 제가 마음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손주들을 마음 놓고 자주 만날 수 있으리란 기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아나요? 악어의 눈물에 속아서 용서를 해줬다가 또 뒤통수를 맞을지. 오히려 저는 미련을 두지 않으려
스스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저희 집 구했어요. 비록 월세긴 하지만 내 식구끼리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어머니 기분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굳이 내 화를 풀어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전에 이야기했지. 너희는 너희의 길을 가고 나는 내 스스로의 길을 가면 된다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살아보려고 한다. 그러니 나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말거라.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 당분간 문자고 전화고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기 위해서 아들과 며느리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고립되어 느꼈던 외로움, 요양원으로 내쫓으려 했던 사실을 들었을 때의 분노, 그리고 집 매매 과정에서조차 보인 그들의 태도를 생각하면 쉽사리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오히려 홀가분한 상태가 되어 갔습니다. 과거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제 전부라는 듯 애쓰며 살았지만 지금은 저 자신을 돌보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예전부터 마음에 두었던 취미 생활도 본격적으로 해보고 주변 지인들과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지키고자 했던 제 판단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저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강인함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의 행동을 늦게나마 후회할지 모르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깨진 그릇은 붙일 수 없다고. 이미 저희의 관계는 깨진 그릇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서로가 각자의 길을 가지만 언젠가 정말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이 있다면 그때 다시 저희의 관계 개선을 조금씩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당장은 그럴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새로 구한 월세집이 좁네 어쩌네 투덜거린다는 이야기를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도 저는 이제 아무 감정 없이 무덤덤할 뿐입니다. 한편으론 지금껏 너희를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이제라도 깨닫길 바란다는 마음이 들 뿐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는 건 옛말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비로소 가족이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결국 이렇게 파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비록 여기까지 오는 데에 감정 낭비도 정말 많이 했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아들과 며느리가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다면 저희의 관계는 이대로 계속 유지될 겁니다. 뒤늦게나마 찾게 된 노년의 자유를 여러분들께서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